자, 이제 교재 49페이지에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현금과부족이란 이 계정 과목은 얘는 현금 시제 맞추기 위한 임시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 왜냐면 우리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 잔액하고 금고에 있는 현금 잔액과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항상 일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치가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원인을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원인을 지금 당장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퇴근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현금 시제 잔액을 맞춰놓고 장부랑 그리고 이 현금화 부족이라고 일단 이유를 모르니까 반대쪽에 쓸 글자를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일단 현금화 부족 적어뒀다가 나중에 원인을 밝히면 그걸 우리 다시 대체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미결산 항목이라고 하는데 미결산 항목이라는 건 얘는 의미가 결산할 때에 결산 시에 제거를 해야 되어 있다면 외부 이용자한테 현금 시제 못 맞췄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만약 돈 부족했으면 이사 엉뚱한 곳에 돈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원인 모르겠는데 돈이 좀 남았어요 라는 게 다른 곳에 잡이익 잡손실로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이 계정 과목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 전까지는 원인을 무조건 밝혀야 되고 그 원인을 못 밝히면 어떻게든 지워야 되는 게 현금 과부족이에요. 자, 그럼 예를 가지고 좀 볼게요. 우리가 우리 이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한글이란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 우리가 장부의 현금 잔액하고 그리고 우리 실제 현금 잔액하고 봤는데 장부의 현금 잔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돈이 부족한 걸까요? 돈이 남은 걸까요? 다른 느낌이 안 들죠? 자, 저도 숫자는 잘 안 좋아하는데 근데 숫자를 쓰면 생각이 생각보다 빨리 떠요. 보면 장부의 잔액이 현금이 1,000원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장부를 봤더니 실제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봤더니 800원밖에 없대. 숫자 가지고 보면 돈 200원 부족하네 라는 느낌이 바로 들죠.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그 뭔가 설명할 때 이용하는 건 글자로 했을 때는 느낌이 바로 안 꽂히다가 숫자를 보면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한 번씩 써요.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돈이 부족한 거죠. 자, 그럼 200원이 부족을 해요. 그럼 200원이 부족하면 우리는 항상 실제 값이 메인이에요. 얘가 메인이에요. 그럼 장부를 실제 값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 200원 부족하다고 내 돈 200원 넣어서 실제 금액을 1,000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장부에 있는 금액을 200원 내려서 800원으로 맞춰두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항상 실제 값이 장부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00원이라는 현금을 줄이려고 그러면 현금은 내 재산인데 200원 줄이려면 반대쪽인 대변에 써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다 200원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의 잔액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여뒀다가 그럼 돈이 나갔으면 이유를 반대쪽에 계속 쓰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약에 원인을 규명 밝혔어요. 원인 밝혔는데 그 사이가 예를 들어서 직원
야식비를 현금 지급했는데 우리가 그걸 제가 영수증 받고 깜빡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인을 밝혔죠. 그럼 원인 밝혔으면 이제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걸 지워야 되는데, 자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는 장부에서 뭔가를 지우고 싶으면 장부에 적혀 있던 그 자리에 반대쪽에 쓰면 지워지는 거예요. 반대쪽에. 그리고 금액을 전부 다 쓰면 이제 잔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지워지는 거고, 뭐 일부만 지울 거면 일부 금액만 쓰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이걸 지울 거죠. 그럼 반대쪽으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원인을 밝히면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인 대변에 써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인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또 새로운 계정 과목 하나 설명드리면, 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복리후생비는 얘는 우리 직원에게 뭔가를 제공해주는 혜택들 있죠. 우리 직원한테 회사가 해주면 그 돈은 전부 다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어떤 종류 따지지 않고 뭐 직원한테 물건을 사주든 경조사비를 주든 직원 밥값을 대주든 야근 식대를 주든 직원 학원비를 대주든 직원 피복비를 대주든 우리 회사 입장에선 대변에 돈 나가면서 차변에 그 이유를 복리후생비로 썼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위해 쓴 돈이다라고만 써두면 되지, 뭐옷 사줬다 이런 거 쓸 필요가 없겠죠. 그걸 전부 다 복리후생비라고 해요. 그럼 이제 원인 밝혔으니까 복리후생비다 200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은 뭐 지금 당장 정하지는 못해서 그런데 이 혜택을 받은 게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 뭐 사무직 직원이면은 800번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장부 보면 지금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이쪽에 들어가서 제거가 돼 버렸죠. 지금 얘는 이걸로 해서 이 현금 과부족은 내 장부에서 사라지니까, 그럼 남아 있는 건 대변에 현금 200원 나갔는데 그 이유가 복리후생비다 이렇게만 남도록 분기가 되는 임시 계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자, 이 계정 과목 이름을 보시면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드시죠.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크죠. 그런데 이 계정 과목은 부족하다 때만 쓰는 게 아니고 현금 과잉 부족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보면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 잔액보다 큰 경우를 보면, 실제 현금 잔액이 더 큰 경우를 보면, 자 우리 숫자 구분 되게 장부에는 7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1000원인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 상황보다 이 상황이 더 큰일인 거예요. 이거는 어딘가 돈 나갔는데 빠뜨렸다고 사장님이 생각을 해요. 얘는 얘가 평소에 장부 제대로 안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들어온 것도 안 맞지.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게 돈이 더 많아.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걸 우리는 부족하다는 표현보다 과잉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장부에 이 장부 잔액을 실제 잔액이 메인이라 그랬죠. 이 금액으로 맞출 거예요. 그럼 300원을 현금 잔액 300원을 높여줘야 되겠네. 그럼 300원을 높여주려면 현금이라는 애는 자산이니까 증가시키려면 차변에 현금 300원이다라고 써줘야 300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쓰고 반대쪽에다가 내가 돈이 들어온 이유를 써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럼 이때도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얘는 지금 정체성이 없죠.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차변 대변 그냥 이유로서 등장하는 임시 계정이라는 거예요. 임시 계정. 그럼 얘도 내가 원인을 밝혔어요. 원인을 봤더니 그냥 누가 지나가면서 그냥 이자를 주고 갔어요. 이자를 받은 건데
우리가 빼먹었던 거야. 그럼 이제 이 현금과부족 지워야 되겠죠. 우리는 지우는 방법은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이 앞에는 차변에 있던 거 지우려고 대변에 썼고, 대변에 있는 거 지울 거면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과부족이다 금액 300원 쓰면 얘는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 지워지고, 그럼 이제 반대쪽에 이유를 쓸 건데, 자, 이번엔 계정 과목으로 이자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인 거예요. 계정 과목 지금 제가 대갈로 쓰고 있는 게 계정 과목들인데, 뭐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런 건 계정 과목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가 이자를 받았던 거야.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30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결산할 때까지 얘를 못 밝히면 결산 때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에 써주게 될 거예요. 반대쪽에. 자, 우리 교재는 뭐 결산 때 원인 불명 적혀 있는데, 그건 저와 같이 결산할 때 보도록 할게요. 결산할 때 그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건 얘도 계정 과목 이전에 소소소 분류예요. 분류. 자,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었던 분류 중에 당좌 자산이 있고, 유동 자산에, 그리고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금융 상품도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든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든 은행이나 뭔가 금융 거래를 하는 건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만기가 내년 이후가 아니고 내년 안에 일어나거나 올해 안에 일어난다면 여기로 분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자산으로 분류할 건데, 당좌 자산 속에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소분류가 있어요. 그럼 또 이 속에 또 소분류로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우리 계속 당좌 자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좌 자산. 그럼 지금 이 단기 금융 상품은 꼭 단기가 아니고 투자 자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 정기적금. 우리 회사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혹은 CMA, MMF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 우리 영업활동은 아닐 거잖아요. 제조업인데. 그러면 이때 분류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정기예금과 적금 적혀 있는데,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거는 지금 만기가 1년 이내인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는 꼭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 자, 그리고 그 외 금융상품이 있고, 자, 이제 단기매매 증권을 볼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발표해 두시고, 얘는 시험에 나와요. 전 제가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와요가 있고, 자주 나와요가 있고, 나올 확률이 있어요가 있는데, 나와요는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얘 나와요 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시험 접수비 제가 환불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다못해 이론이라도 나와요. 많이 나올 땐 이론 하나, 실기 두 개.
그럼 얘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우린 4개나 보기 때문에 무조건 4개 시험 중에 한 개 아니라 한 두세 개 이상 다 나와요. 왜냐하면 얘가 좀 특이한 애이기 때문에 성격이라서 하는데, 자 일단 단기매매 증권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걸 보기 전에 표현상에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유가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가 있는 증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권리가 있는 증서를. 근데 권리가 있는 증서인데 그 증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가예요. 그럼 이 유가증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무증권이 있고, 아래쪽에 쓸게요. 채무증권이 있고, 또 하나는 지분증권이 있어요. 채무증권이 우리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권, 뭐 국공채, 지역개발채권, 뭐 회사채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고, 지분증권이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 그럼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다 통칭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회사는 제조 또는 도소매업이에요. 우리 회사는 무조건. 그런데 지금 주식이나 채권 이야기하고 있네. 영업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딴짓거리 하는 것들이에요. 유가증권은. 그죠? 그럼 딴짓거리 한다는 건 영업 외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 유가증권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가증권을 어쩔 수 없이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사업을 하면서 생기고, 그리고 또 진짜 딴 목적으로 우리 회사 그냥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채권이든 주식이든 뭔가를 사왔을 때에 대변엔 돈 줄 거잖아. 그럼 차변에 얘 사왔다라고 쓸 건데 그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둘 거냐라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가증권 계정 과목으로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게 있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계정 과목. 그럼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왔을 때에 우리는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이 유가증권의 특성, 성격이 어떻느냐, 혹은 우리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취득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 그리고 시세 차익 목적,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만기까지 보유할 보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 만기 보유 증권,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 목적으로 샀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얘는 위 세 계정 과목 외, 한마디로 왜 샀는지 모르거나 저 세 개가 아닌 건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모아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건 이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가지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산회계 1급은 얘 좋아하고 전산세무 1급은 얘 좋아하고 나중에 전산세무 1급은 얘도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얘를 좋아한다는 건 회계 1급은 얘가 포인트고 나중에 세무 1급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 둘이가 포인트고, 그러면 세무일급은 이 세 개가 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만 그래서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그리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모두 다 부합하는 경우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이 계정 과목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는 얘는 채권도 가능하고 주식도 가능해요. 자, 지금 우리 아직 용어가 안 익숙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이런 시험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채무증권, 지분증권 둘 다 분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주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면 노름하는 주식이 있죠. 사서 가격 오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노름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주식하는 게 나 지금 오래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사서 가격 오르면 팔려고 시장성 있다라는 건 상장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상장 주식만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죠. 그죠? 우린 코스닥 코스피에 와 있어야 사지.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의 주식을 사려면 김상곤 씨를 만나야 돼요. 김상곤 씨가 우리 사장님이에요.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주식 사겠다고 말하면 우리 사장님이 자기 주식을 우리한테 팔든지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주든지 팔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장성이 그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주식은 우리가 시장성 있게 사왔을 때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채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은 주로 국공채들 있죠. 우리 국공채는 자, 우리 그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들 있죠. 그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세로 취득세를 납부를 해요. 근데 취득세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채권을 사달래요. 그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빌리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100이면 100 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 받을 생각이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파는데 아마 자동차 사시면서 지역개발 채권 매입한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보면 만약에 지역개발 채권이 100만 원짜리면 얘 바로 팔면 60만 원 줘요. 나 가만히 앉아서 차 사면서 40만 원 손해 보게 돼요. 근데 수납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 취득세 영수증 옆에 지역개발 채권이 있는데 100만 원 적혀 있는데 40만 원만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냥 대놓고 사자마자 바로 팔 거라는 걸 알고. 왜냐면 그게 적혀 있는 건 100만 원인데 지금 시가가 공정가액이 6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어떤 곳은 60 몇 퍼센트, 진짜 높은 어디 군 이런 데 가면 70%짜리도 있고 또 안 좋은 곳은 50 몇 퍼센트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 입장에서는 채권인데 얘 바로 팔 거니까 돈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서 지역 국공채는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거는 채권인데도 이 세 가지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도 분류가 가능하고 주식도 분류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사고 취득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얼마라고 외부 용자한테 보여주는 평가도 하고 그리고 얘를 처분도 하고 하는 이 단계를 가지고 우리 분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고 볼게요.
자, 주식 1000주를 취득을 해요. 자, 1000주를. 자, 그럼 1000주를 취득하는데 취득할 때에 우리 이 주식의 액면 가격이 한 주당 1000원이고 그리고 시장에 형성된 시가는 1200원이다 볼게요. 한 주당. 이렇게. 자, 그럼 자, 우리가 주식을 사는데 액면가에 살 수 있나요? 없죠. 만약에 혹시 액면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제 이름이 김재민인데 저도 꼭 챙겨주세요.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은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선 무조건 나오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 있냐? 있다면 나도 찾아라 이 말하는 건 없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자주 이야기할 건데 시험에는 우리가 사오는데 계속 액면가를 줄 거예요. 우리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시가에 맞춰서 사지 주식을 우리가 액면가가 얼마인데 그 금액만 주고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주면 얘는 함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가 1200원을 주고 얘를 사는데 이 취득을 하면서 자, 취득 수수료가 10만원이 들어간다고 볼게요. 10만원. 자, 우리나라는 매도할 때 수수료가 들죠 사실. 그게 합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취득할 때 매각할 때 전부 다 수수료가 나올 거니까 자, 이 취득 수수료를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이 주식 얼마에 산 거죠? 사게 되죠. 그럼 우리는 1200원짜리 주식을 1000주에 사면 1000주를 사면 120만원이 되겠죠. 그럼 120만원이고 수수료 10만원까지 하면 나는 130만원에 산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걸 내가 150만원에 팔면 20만원 이익이고 120만원에 팔면 10만원 손해본 거죠. 수수료만 날린 거잖아요. 120에 팔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자산들은 우리 회계상의 자산들은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을 그냥 같이 적어둬요. 얘 130만원이다 라고 써둬야 언제 팔지 모르니까 나중에 팔았을 때 내 장부에 적혀있는 130만원보다 많이 팔면 또 많은 돈에 팔면 이익이고 작게 팔면 손해다라고 바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특이한 성격이 있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단기, 장기 이런 표현할 때 제가 단기는 유동, 비유동의 기준이다라고 아까 위에서 앞에 시간인가 말했었죠.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이 단기는 얘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에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 아니고 지금 즉시 사고 파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인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평소에 생각은 안 하는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제가 우리 첫날인가 했었었죠. 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우리가 구현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 주식을 샀을 때 130만 원이라고 적어뒀다가 150만 원에 팔면 방금 20만 원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50만 원에 판 게 수익이고 130만 원 원가가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익이 20만 원이다라고 산출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사왔을 때는 주식이다라고 자산으로 적어뒀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에 얘 대응되는 원가로 10만 원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사왔을 때 지금 이하고 다른 예요. 구입 시 우리가 장부에 주식 130만 원이라고 적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에 처분을 150만 원에 하면 그때 130만 원짜리가 팔렸다라는 건 수수료를 이때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20만 원이라고 내는 거죠. 그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현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럼 지금 이 수수료 10만 원은 나중에 처분할 때의 대응 원가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한테서 없어지면 얘는 비용이 되긴 될 건데 판 거에 대한 원가로 비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얘만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중요해요.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취득할 때만. 이 규정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험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문제 풀어보면 전부 다 이것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모두 다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하면 이렇게 분개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돈 전부 다 현금 줬으면 130만 원 줘야 되겠죠. 그럼 내가 준 돈은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30만 원이 나갔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차변에 그럼 왜 돈이 나가는지 쓸 건데, 나는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샀다면 이때 단기 매매 증권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산 자산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었으면 그냥 130만 원이었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빼고 이 순수한 이 주식의 매입 가격만 취득 원가로 써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취득이라는 건 장부에 쓰는 걸 취득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장부에 이걸 쓰고 그리고 금액을 쓰는 걸 취득 원가라고, 우리 장부에 쓸 때 사용하는 금액을 취득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취득 원가를 이 금액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을, 자, 20만 원은 이제 첫 번째 제가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돈 나갔는데 들어오는 거 있나요? 없죠? 앞으로 돈이 나갔는데 나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없으면 그게 비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얘 10만 원 수수료 주고 들어온 거 없으니까 비용 처리해야지. 그럼 비용 처리할 건데 우리가 준 게 용역의 대가죠. 그래서 얘도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할 거예요. 비용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지금 우리 회사는 제조업 혹은 도소매업이라고 그랬어요.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건 딴짓거리라고 그랬죠. 그럼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는 짓을 하면서 수수료 들어갔으니까 얘는 당연히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900번대인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취득 시 취득할 때의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걸 알고 있는지 정말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저한테도 듣고 문제를 볼 건데 틀리면 안 돼요. 우리 수수료 비용에서 수수료 비용 계정에서 900번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하고,
또 하나는 문제에서 요구할 때. 그 외에는 안 써요. 그럼 900번대 정해놓은 거잖아요.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를 쓰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문제 그 컴퓨터 회사 들어가서 하면서 얘는 문제가 없었나 봐요 라고 말한 게 얘 만들어 쓰는 거거든. 그래서 900번대 안 보이고 800번 500번만 보여서 제가 빈자리에다가 앞에 썼었는데,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을 900번대 쓰는 경우는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나 아니면 문제에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지 그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엄청 단순하죠. 얘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 거예요, 이 수수료 비용은. 그래서 이걸 사는 문제가 없으면, 단기매매 증권으로 취득하는 문제가 없으면 이 앞에 제가 이 컴퓨터 가지고 이 기출 문제예요, AT 시험에. 그런데 이거 하면서 제가 여기에 수수료 비용이 있을 때 없네, 문제가 없나 봐요 라고 했던 건 이 회차에는 단기매매 증권 문제가 안 나왔던 거예요. 나오면 여기에 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왜 전부 다 안 넣어놨지? 죄송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보여요. 자, 그래서 900번대 꼭 쓰셔야 돼요.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그냥 100%다 넣어두는데 AT 시험은 자기 문제 넣을 때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취득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을 할게요. 내 장부에는 단기매매 증권이 얼마라고 적혀 있죠? 이제 내 장부에는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기말이 돼요. 자, 기말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가라는 걸 해요. 기말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이며 빚이 얼마라고 정리해서 이제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재무상태표에.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단기매매 증권도 내 재산인 자산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인지 평가를 할 건데, 그 평가를 내가 사온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그럼 기말 공정가액을 봤더니 얘가 한 주당 1,400원이 됐다고 볼게요. 그럼 기말의 공정가액을 봤더니 지금 공정가액이 1,400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 단기매매 증권을 얼마로 보여줘야 되죠? 140만 원이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 1,000주를 샀잖아. 지금 우리 1,000주를 취득했기 때문에 얘가 주당 1,400원이 되었으면 외부 이용자한테는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장부에는 얼마라고 적혀 있죠? 120. 그럼 20만 원을 더 올려줘야 되겠죠? 20만 원을. 자, 그래서 우리는 기말이라는 건 12월 31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20만 원 더 올려주는 거예요. 올리려면 같은 쪽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을 올리고, 그러면 이제 내 장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합쳐져서 140만 원이라 보일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예금에 120 있는데 20만 원 쓰면 140 올라가는 거랑 자산이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똑같은 개념 과목 쓰면 올라갔겠죠? 그럼 이제 반대쪽에 이유를 쓰는데, 자, 분기는 항상 자산의 증감을 가지고 나서 반대쪽에 이유를 쓰면 돼요. 그럼 이유는 지금 우린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평가했는데 이익 본 거죠.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계정 과목 별로 창의성 없어요. 창의력이 없어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에서 이익 본 게 2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분개하면 얘는 끝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 하나를 해주세요. 기말 평가는 차익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오르면 오른 만큼만, 내리면 내린 만큼만. 지금 20만 원 올라서 20만 원만 분개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금액에 차이 나는 금액을 조정하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부에 적혀 있던 것보다 20만 원이 올라서 20만 원만 써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또 기말 평가를 한다 볼게요. 그 다음 연도에 또 기말 평가를 한 번 더 하면, 자, 얘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기말 평가했을 때에 공정가액이, 자,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내렸다 볼게요. 주식은 노름이니까 안 좋아요. 자, 그럼 1,000원으로 내렸다고 볼게요. 자, 혹시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주식하시는 분들 또 노름이라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 회사가 투자자문 회사예요. 우리 회사도 그거 해요. 근데 제가 주식하면 망하더라고. 근데 회사 가면 먹고 살고는 있어요. 근데 시세 차익이라는 건 노름의 성향인 거고, 저희 회사는 그런 걸로 시세 차익만 가지고는 하진 않아요. 자,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주식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노름이라 말해서 기분 불쾌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1,000주인데 주당 1,000원이면 이제는 100만 원으로 외부 유용자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100만 원으로. 그럼 나는 지금 전기에 얘를 140으로 장부에 올려뒀는데, 지금 이제 올해는 100만 원으로 다시 얘를 40만 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0만 원 내릴 거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면에 있던 걸 줄이려면 반대쪽인 대변에 이제 줄일 거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기말 평가는 차익만 쓴다라고 했죠. 지금 40만 원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40만 원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산 내려갔다라고 장부에 썼으니까 반대쪽에 쓰는 건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겠죠. 예, 봤으니까 이미. 예,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40만 원 봤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한번 볼게요. 이건 별도로 유가증권의 평가는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유가증권의 기말 평가는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난 거죠. 진짜 돈 번 거 아니잖아. 그걸 우리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안 일어난 보유 손익이에요. 자, 느낌 안 오시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올랐어요. 저희가 봤더니 올라서 친구한테 자랑했더니 친구가 수사래. 수사돈 있나요? 없잖아. 올라서 난 이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돈이 안 된 거 있죠. 그걸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 그래요. 그럼 미실현 보유 손익은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얘를 돈 벌었다고 장부에 쓰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칙이라 말하는 건 항상 예외가 있어요. 원칙 예외 없는 건 무조건이라 표현할 거예요.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돈 될 거야. 바로 수익 비용 처리하래. 이게 회계 기준서에 적혀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면 수익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얘를 수익 비용을 처리하래. 그래서 지금 얘 성격은 900번대의 영업 외 수익이고 얘는 900번대의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수익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활동 아니다. 딴짓거리다 제가 표현했죠. 전부 다 영업의 수익 비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영업 비용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영업의 수익 비용인데 지금 평가한 것도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평가하는 것도. 자, 이게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는 거에 대한 분계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얘 또 이제 처분도 하고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